뭐 핀란드에서는 여전히 스웨덴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공용어예요. 지금요? 예, 지금도 스웨덴어 쓰는 학생들이 전학을 와가지고 네. 이 비중이 높아지면 스웨덴어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교과서도 양쪽 언어를 같이 똑같이 된 걸 써야 되고. 신기하네. 예, 우리는 스웨덴 사람이야? 러시아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자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우린 스웨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말도 다르고. 네. 우린 뭐지? 라고 하면서 핀란드인이라는 자각이 이제 19세기 들어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핀란드 이야기 해주실 최준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휘바 네. 후라푸노의 나라 핀란드의 경제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네. 이제는 어떻게 이 나라가 살아왔는지 네. 지난 날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네. 항상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네. 핀란드 역사는 여러분들께서 되게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 아는 게 거의 없어요, 핀란드 쪽에. 아는 게 없지만 네. 막 듣다 보면 동병상련도 많이 느끼고. 아, 그렇습니까? 예, 또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참 불굴의 투지와 네네. 의지로 험난한 세월을 또 헤쳐온 또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또 참 감탄하는 마음도 드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의외로 길어질 수 있겠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핀란드가 근데 언제부터 여기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았는지 뭐 이게 역사 기록 같은 게 좀 있나요? 우리는 뭐 한 5,000년 뭐 이렇게 네. 역사를 자랑한다 그러는데 네. 핀란드에는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나 이게 사실 상당히 네. 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오래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여기가 빙하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빙하가 이제 물러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기 시작을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충 빙하가 물러난 시기부터 사람이 갔을 거다라고 라고 추정. 추정은 하는 거고, 기원전 한 1500년 정도부터 사람이 이 동네에 살기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네네.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1500년부터 사람이 딱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 게 네. 그 전에 빙하기가 있으면 다 그 위에 눈 얼음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위엔 사람이 안 살았을까요? 음. 지금도 우리 이제 뭐 랩 쪽이나 하는 뭐 에스키모나 이제 네. 이런 그 얼음 위에서 사시는 또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면. 네. 그분들은 더 전에도 살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국지 위지동이전 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수천 년 전 기록도 단편적이나마 이제 문서로 이제 책으로 네네. 이렇게 남아 있는 데 비해서 없구나 여기는. 여기는 없어요. 한 12세기? 아, 그때까지. 예, 안 그때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12세기 이전에 핀란드라는 나라의 어떤 그 지역에 대한 기록 자체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가 12세기 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 등장을 하게 된 이유도 되게 재밌어요. 네. 우리가 십자군 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주로 예루살렘, 지금 중동 지역, 네. 아랍 뭐 이런 지역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네네네네. 이제 거길 통해 가지고 이제 중세 유럽과 뭐 당시 발전했던 이제 아랍이 서로 교류를 시작을 하는 네. 어떤 그러한 이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죠. 그 종교에 대한 성지 회복을 명분으로 내걸었던 어떤 그러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십자군이 동방으로만 간 게 아니고 동쪽으로만 간 게 아니고요. 북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왔어요. 갔어요? 북쪽으로도. 북쪽에 근데 이교도가 없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없죠. 네. 근데 당시에 그 십자군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로마에 있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이었죠. 네. 보면은 네네.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보면은 당시에 네. 좀 편협한 생각으로 봤을 때 보면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던 이제 정교회, 네. 동방 정교라고 하는 네. 옛날 동로마 제국이나 네. 러시아 쪽에서 믿고 있던 이러한 그 정교도, 그리스 정교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교도라고 생각하는 이교도라고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네. 올바른 카톨릭의 가르침을 전파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 십자군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때의 흐름이 한 12세기 요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기록이 남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북쪽으로 갔더니 이상한 애들 살더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트 지역, 지금 발티케 주변 어떤 이런 지역들의 이 그리스 정교도들을 이제 공격하는 네. 어떠한 그런 전쟁이 벌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뭐 동방 정교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라든지 뭐 오리엔트 지역, 지금 터키나 이런 지역들이 과거에는 네. 이제 꽤 발달했다가 점차로 슬라브족, 지금 이제 러시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슬라브족으로 분류되는데 네네네. 이분들이 믿던 종교가 이제 동방 정교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 정교는 로마 교회로부터는 좀 분파주의,
이교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주가 되면서 네. 십자군 운동의 이제 목표가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세기 당시에 이제 존재하고 있던 이 동네 뭐 예나 지금이나 형님이었던 스웨덴. 네. 스웨덴 당시 국왕이 이제 에리크 9세였는데 여기 에리크 9세랑 그다음에 그 성 헨리 주교 네. 가톨릭 이 주교가 이제 선교대를 이제 동쪽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까지는 가톨릭이었고. 이제 가톨릭이고 예. 거기서 그럼 윗동네도 보냈군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핀란드 십자군이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12세기 때부터 몇 차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1차는 1150년에서부터 한 10년 정도, 한 네. 1160년까지. 근데 이거는 뭐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했던 공식적인 십자군 활동은 아니었어요. 그냥 스웨덴이 이제 동쪽으로 네. 가서 지금의 핀란드 서쪽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세력권을 넓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면은. 네네. 그래서 스웨덴이 뭐 땅을 넓히려고 동쪽으로 진출을 하는 행동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제 각색이 된 거죠. 아 십자군 전쟁으로. 십자군, 예. 그러니까 이제 포장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1차 이제 핀란드 십자군이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냥 땅 넓힌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2차가 당연히 있겠죠. 네. 2차가 이제 1249년서부터 1253년까지 한 4년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다시 스웨덴 왕국이 주도해서 지금 그 핀란드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타바스트족, 그 다음에 노브고고로드라는 이제 그 공국, 왕국은 아니고 네. 이제 공국이라는 이제 작은 이제 나라들이 있었는데 네.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해서 자기네 땅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2차 이제 핀란드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제 됩니다. 그럼 그때 살던 사람들이 타바스트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핀란드 쪽에 살던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때서부터 스웨덴이 이제 핀란드를 자기 땅으로 점령을 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저 땅은 스웨덴 땅이야라고 인정을 이제 받게 됐던 거지요. 네, 네, 그래서 네. 2차 전쟁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지금의 핀란드 국경까지가 네. 대부분 다 스웨덴이 이제 차지를 했고.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그냥 다 스웨덴.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40년 정도 지나서 1293년에 다시 이제 또 공격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더 동쪽으로. 네. 그래서 저 우랄 산맥 근처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러시아.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러시아란 나라가 제대로 이제 형성이 되기 전이니까 네네. 이제 여러 이제 나라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더 동쪽으로 이제 가면서 지금의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예, 뭐 옛날 레닌그라드, 네. 이제 스웨덴이 그 주변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넓었네 스웨덴. 예, 그래서 뭐 카렐리아라고 보통 이제 표기를 하는데 네. 그 지역까지 이제 가면서 스웨덴이 이제 북유럽의 확실한 이제 강자로 이제 네. 부각을 하게 됐던 거죠. 핀란드는 뭐 어디 저항할 생각은 당연히 못 하고. 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공국 그 노보고로드 공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유럽 역사를 보다 보면 왕국은 알겠는데 공국이라는 나라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왕 밑에 공작 뭐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거죠. 네.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군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 아니고 공작 듀크인 경우가 듀크. 예 보통 이제 공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좀 그 중에서도 좀 좀 큰 놈들은 이제 대공국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네. 왕이라고 그러려면 이런 공국을 여러 개 정도는 거느리고 있어야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레벨을 차이를 두기도 했고요. 네.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왕국으로 갈 수 있는데 옆에 큰 형님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괜히 나도 왕이오라고 했다가 쥐어 터질 것 같은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네. 그냥 우리는 공국으로 살래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이제 모나코, 모나코, 예, 리히텐슈타인 이런 나라들은 아. 왕국은 아니고 공국이에요. 사실 지위를 보면 우리가 네. 이제 거기에 뭐 리히텐슈타인 왕족이라기보다는 공작이시죠. 이제 보면 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네, 뭐 네. 다들 옛날 순정 만화 뭐 보면은 이제 여러 귀족들 많이 나오죠. 네. 레벨이 제일 밑에가 남작, 네. 허풍선이 남자, 예, 그 위에가 자작, 자작, 백작, 네. 후작, 공작 이렇게 가는데 네. 사실 이 명칭은 이제 중국 기반이에요. 아 그렇죠. 예, 이렇게 거기서 나가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또 약간 다른데 이게 어떻게 맞춰보면 비슷하게 가다가 또 이빨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공국 그러면 이게 공화국이 아니고 네. 귀족이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곳이다라고 공작이 생각을 다스리는. 이제 하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핀란드라는 나라는 처음으로 역사상에 이제 스웨덴의 영토 확장의 대상으로서 이제 등장을 등장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이제 북방의 강국으로서 네. 자리를 잡고 스웨덴은 그 이후에 지금의 폴란드, 네. 그 다음에 독일 북부 이런 지역들까지 이제 다 스웨덴 영토가 됐습니다. 보면 네. 이 와중에 이제 동쪽에
이제 러시아도 이제 점차 이제 힘을 이제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와 스웨덴 사이의 공방전이 앞으로도 이제 수백 년 계속 이어집니다. 이 한 14세기 뭐 이때부터 이때서부터 예. 그러면서 핀란드라는 나라는 네. 어떨 때는 스웨덴에 어떨 때는 러시아에 이쪽부터 이 양쪽에서 붙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붙는다는 건 내가 적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치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예,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이제 나라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보다 더 불쌍하네 이때는. 막 치대다 보면 네.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보면. 네네네. 예, 그런 식의 만들어진 게 이제 핀란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지금의 모스크바 지역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키예프 공국 예, 이런 쪽을 이제 중심으로 뭔가 성장을 하고 있다가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몽골이 이제 징기스칸의 몽골이 이제 이 지역을 이제 급습을 하면서 아주 초토화를 이제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몽골 치하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뭐 식민지 같은 이런 치하로 되면서 이 러시아가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거죠. 힘이 쭉 빠지니까 당연히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1323년까지 이제 더 동쪽으로 이제 밀어붙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스웨덴이 계속 동쪽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시절이 한 14세기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쪽으로 한참 이제 스웨덴이 들어오고 나니까 핀란드가 저 어디 변방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확실한 안쪽 땅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스웨덴 워낙 이제 저쪽 끝까지 가다 보니까 뭐 서울로 따지면은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는 강동구가 서울의 끝이었다가 이제는 하남 뭐 이렇게 계속 미사신도시가 나오니까 되게 한복판이 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야 핀란드 친구들은 이제 인종도 좀 우리랑 다르고 말도 좀 달라. 근데 이제 우리 땅이긴 하니까 얘네들한테도 뭔가 좀 권한을 좀 주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일이 다 쓰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 1362년쯤 되면은 이제 당시에 스웨덴 왕은 이제 귀족들이 뽑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표로 이제 뽑는 이제 이런 체제였는데 핀란드 쪽에도 투표권을 줬어요. 핀란드 니들 지역도 대표를 뽑아가지고 와서 우리 스웨덴 왕 뽑을 때 와서 참가해라고 나름대로 인정을 해줄 만큼 완전 뭐 식민지 정도는 아니었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치령 왜냐면은 뭐 땅은 넓고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막 가서 이렇게 굴릴 사람이 없던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핀란드도 나름의 이제 자치적 성격을 유지하게 됐고 대가가 또 있었죠. 뭐예요? 공식 언어로 스웨덴어를 사용해라. 니들 그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말 사용하지 말고 우리랑 이야기할 때는 이제 스웨덴어 사용하는 거다. 라고 이제 조건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스웨덴이 핀란드가 확실히 이제 스웨덴의 한 영토로 되고 그 다음에 언어도 이제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쪽이 됐던 거죠. 물론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핀란드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저 핀란드어에 약간 스웨덴어 뭐 어휘 같은 게 많이 좀 섞였겠네. 근데 어족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달라요? 예, 완전히 다른 언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핀란드에서는 여전히 스웨덴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공용어예요. 지금요? 예, 지금도. 스웨덴어 같이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웨덴어로 쓰는 비중이 조금만 어느 법에서 말씀드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중 언어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 이제 그거를 핀란드어 학생들 중에 이제 스웨덴어 쓰는 학생들이 전학을 와가지고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 스웨덴어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교과서도 양쪽 언어로 같이 똑같이 된 걸 써야 되고. 신기하네.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수영장 예약을 할 때도 핀란드어 쿼터, 스웨덴어 쓰는 사람들 쿼터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똑같이 배려를 해줘야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보면.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쯤 되면 1593년쯤 되면 이제 유럽이 종교 개혁으로 한바탕 종교 전쟁을 치열하게 겪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루터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핀란드 쪽이. 그래서 1500 공식적으로 이제 스웨덴이 넘어왔으니까 같이 넘어간 거죠. 그 전인 1540년대 정도부터 이제 핀란드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핀란드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꼴을 갖춰 나가기 시작한다. 언어로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스웨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유럽은 보통 이제 루터교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교는 뭐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의 시조인 이제 루터가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음. 어떻게 보면 최초의 개신교죠. 네. 최초의 개신교다 보니까 주로 독일하고 이제 북유럽 위주로 이제 많이 성장을 해 있고 오래된 만큼 네. 지금 눈으로 보면 그냥 카톨릭인가 한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느낌이 좀 그래요. 예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신부님들이 카톨릭 신부님들이 하시는 이제 로만 칼라 이런 것도 이제 거기 성지자를 착용을 하고 있고 네. 그 주케토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빵떡 같은 요만한 모자 아 그걸 써요? 예 그것도 이제 쓰고 계시고요.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례가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카톨릭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이제 많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찾아보기 좀 쉽지 않겠군요. 우리나라에서 루터교 신자분들 뭐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뚜렷하게 흐름은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루터교는 상당히 독특하면서 또 개인의 책임을 상당히 또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수도원 이런 네. 게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다 철폐해버리고 아, 수도원이 없구나 여기는. 당연히 이제 세례명도 없고 그런 거 다 이제 그 적폐다라고 네네네. 했던 거죠 보면은. 그리고 죽은 사람을 기리는 뭐 위령비 뭐 이런 거 다 없애라고 했던. 그게 성경의 기본 정신에서 위배된다. 그거 이제 루터교 특징이고. 예, 특징이고 네. 뭐 좀 개인들이 스스로 되게 내 의지로 뭔가 세상을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좀 그런 성격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새로운 종교도 받아들이고 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을 텐데 17세기 들어와서 대기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아, 이 북유럽 이쪽에. 예, 북유럽 이쪽에 이제 저온 현상이 찾아오는 거죠. 네네. 예, 소빙학이라고 소빙학. 하는 이 시기에 찾아오면서 이게 1, 2년에 끝나지 않고 한 4, 5년 이렇게 이어지면서 네. 가뜩이나 추운 나라에 먹을 게 없어지는데 그럼 먹을 게 없어지면은 이제 스웨덴 쪽에서 이걸 갖다 줘야 되는데 거기도 뭐 길도 잘 없고 거기다가 바다도 얼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로들이 다 막혀버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당시 인구의 한 3분의 1이 사망하는 예 이런 끔찍한 이제 참상이 이제 빚어집니다 보면은 대기근이었던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나면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고 더 인심이 각박해지면서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게 또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와중에 또 전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디랑 전쟁을 해요? 당연히 이제 러시아와 스웨덴이 이제 전쟁을 이제 러시아랑 스웨덴. 예, 그래서 1700년부터 1721년까지 한 20년 정도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유럽 북쪽의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더 크게 보면 양대 뭐 세계를 제패하는 양대 세력 중에 하나였던 소련, 네. 러시아를 만들어낸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근 이후에 스웨덴과 러시아의 전쟁이. 예. 그래서 한 20년 정도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당시에 이제 상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이 이제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 이제 발트해. 한자 동맹. 예, 발트해 이쪽 그 주변 지역을 스웨덴이 완전히 포위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다 스웨덴 땅, 뭐 지중해처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당연히 러시아는 이제 바다로 나가고 싶었겠죠. 발틱해로. 예. 네. 그래서 이 발틱해로 나가기 위한 러시아, 이거를 저지하기 위한 스웨덴. 이 나라가 이제 전쟁을 벌였던 게 이제 북방 전쟁이라고 부르는 한 20년 동안의 네. 이제 전쟁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예나 지금이나 러시아의 최고 영웅으로 꼽히는 이제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이 대제가 이 전쟁을 이끌었고 결국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네. 이제 러시아가 유럽의 강국으로 반면에 스웨덴은 이제 쪼그라드는구나. 제국의 지위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거 졌군요. 네, 졌습니다. 그래서 표트르 대제가 일단은 그 스웨덴 쪽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빵을 날립니다. 네. 당시 이제 스웨덴 왕은 이제 칼 12세였는데 네. 칼 12세가 이제 그 나르바 전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공격해오는 러시아를 이제 격파를 합니다. 분위기 좋았네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러시아군은 표트르 대제가 이제 진두지휘는 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이제 있었는데 격파를 하고 나니까 러시아가 이제 선방을 날렸다가 두들겨 맞으니까 네. 위기가 닥쳤는데 이 칼 12세가 이 동쪽으로 러시아를 격파하려고 더 진군하지 않고 남쪽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쪽 영토를 더 확실하게 가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폴란드 쪽을 가로질러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러시아 쪽으로 이제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패착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는데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 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붙었습니다. 러시아랑 스웨덴이랑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폴바타 전투라는 전투에서 표트르 대제가 이 칼 12세가 이끌던 스웨덴군을 대파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만하게 봤던 이제 러시아한테 이제 스웨덴이 개박살나고. 개박살나는 거죠. 얼마나 개박살이 났냐면은 네. 칼 12세가 패배해서 네. 저 멀고 먼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까지 도망을 가는. 네, 지도를 보시면 네. 뭐 도망갈 수도 있겠네라고 좀 보여주세요. 예, 저기서. 네. 도망을 갈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시기였던 거죠.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흑해를 네. 건너가면은 터키니까 사실은 뭐 갈 수도 있는 시기였죠. 이 지역들이 이제 옛날에는 다 네.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의 이제 그 영토였으니까 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망명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망명을 한 거죠. 아니, 전쟁 한번 줬다고 왕이 완전히 이제 패퇴를 한 거죠. 처절하게 패한 거죠. 와,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스웨덴은 이제 귀족들이 세력이 강했으니까 이제 존재는 했지만 왕은 이제 뚝 잘라줘가지고 네. 목숨을 나살려라 하고 북쪽으로도 못 가고 남쪽으로까지 이제 도망을 갔던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승기를 잡은 러시아는 네. 이제 지금의 핀란드 지역을 이제 계속 공격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웨덴 영토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네. 지금 핀란드 영토 대부분을 이제 러시아가 점령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1714년부터 한 21년까지 네. 러시아가 이제 확실하게 이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장악하기 위한 네. 이제 전투를 계속 벌이는 네, 거죠. 네. 근데 이때 이제 희생타는 이제 스웨덴 귀족이 이끌던 스웨덴 군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이제 핀란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아이고.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뭐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겪었던 이제 이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 핀란드 땅을 이제 열심히 자기 땅으로 만들던 이 와중에 1716년에 이제 칼 12세가 오스만 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먹여 살리기 힘들었던 거죠. 네, 어쨌든 왕이니까. 예, 뭐 네. 대접도 해줘야 되는데 뭐 별로 네. 실속도 없어 보이고 하니까 네. 뻥 차서 쫓아내니까 다시 스웨덴으로 복귀를 돌아와요? 네, 돌아왔습니다. 다시 왕 돼요, 예, 그래서? 다시 왕 됐어요. 이제 왕이 돼서 네. 그래도 불리해진 상황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다시 러시아와 전쟁을 또 해요? 네, 또 합니다만 2년 후인 1718년에 이제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총을 맞고 머리에 유탄을 죽어요? 맞고 사망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미 이제 뭐 기울던 전쟁에 왕까지 사망하고 그러고 나니까 1721년에 이제 뉴스타드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갖고 있던 지금의 핀란드, 그 다음에 지금의 폴란드, 뭐 이런 쪽 대부분의 영토들을 다 상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핀란드는 뭐 이 와중에 전쟁터로 계속 치고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대폭 감소하는, 뭐 인구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물론 다 죽었다기보다는 이제 뭐 피난 간 사람들, 더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땅이 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이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 뉴스타드 조약을 체결하면서 러시아는 이제 유럽의 강국으로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먹어주는 나라로 이제 부상을 했던 거죠. 네. 자, 뉴스타드 조약으로 이제 스웨덴은 러시아한테 이제 좀 깨갱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핀란드는 이제 그 땅에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안 살다가 황폐화되고 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돌아오겠죠. 돌아오죠. 예,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이 땅의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러시아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750년쯤 되면은 전쟁이 이제 끝나고 한 2-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좀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감자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네. 예, 감자는 생산성이 좋으니까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진짜 잘 자라요. 예, 그래서 인구가 이 당시 한 40만에서부터 한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 80만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2배 가까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러시아 체제 하에서 이제 핀란드의 이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인구도 증가하기 하면서 새롭게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당시 이제 농노 제도를 통해 있었는데 이 핀란드 지역은 이 농노제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새롭게 점령한 땅이었는데 이 옆에 스웨덴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농노제를 막 적용을 해서 막 착취를 하다 보면 얘네가 절로 가서 다시 또 저쪽으로 가면 또 골치 아프다라고 하니까 잘해줬구나. 얘네는 잘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자영농으로 그냥 좀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핀란드 지역은 사실 이때만 해도 핀란드는 뭐 러시아다, 스웨덴이다, 그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나폴레옹과 알렉산드르 이제 러시아 황제가 체결한 틸지트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폴레옹이 네. 러시아 황제한테 뭐 위에 스웨덴 뭐 땅 가져가고 싶은 거 있으면 확실하게 이참에 도장 찍으세요. 아 그래서 줘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네. 힘으로 다시 한번 스웨덴을 밀어붙여가지고 네. 핀란드를 확실하게 이제 점령을 하고 그 전에는 암묵적으로만 그냥 이 땅이 그냥 뭐 러시아 영향권 러시아 정도. 영향권 정도였는데 이제는 누가 봐도 확실하게 러시아 땅이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됐던 거죠 보면. 자기 의지로 뭘 한 건 없네요, 핀란드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냥 이제 계속 여기저기 이제 치이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 이때 이제 체결한 이제 19세기에 체결한 이제 하미나 조약, 러시아와 스웨덴이 체결한 하미나 조약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러시아 땅이 이제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애매하지만 러시아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이때서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러시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 전에 북방 전쟁에서 뉴스타드 조약으로 체결을 했을 때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실히 행사는 했지만 일단 형식상으로는 뭐 스웨덴으로 인정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틸지트 조약 이후에 다시 한번 러시아가 스웨덴을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하미나 조약을 19세기에 체결하면서부터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걸로 이제 됐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차지한 이제 이 핀란드는 그냥 러시아 영토라고 하기보다는 러시아 내 대공국, 그러니까 공국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이런 식으로 자치령으로 이제 존속을 시켜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러시아 황제들이 좀 계몽군주. 내가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면 안 되지. 계몽군주. 좀 잘해줘야지. 그래서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러시아 귀족 땅이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렇게 뭔가 내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귀족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핀란드는 원래 이제 러시아 귀족 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자유로웠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좀 독자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당시에 러시아 농민들이 다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전투에 내몰릴 때 여기는 징집되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잘해주네 여기는. 그러면서 이제 뭐 어쨌거나 좀 평안한 삶을 시작하면서 이 핀란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스웨덴 사람이야? 러시아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자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우린 스웨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말도 다르고 우린 뭐지? 라고 하면서 핀란드인이라는 자각이 이제 19세기 들어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공국 시절에 어쨌거나 자치령을 줬으니까 자치령에 따라 가지고 독자적인 화폐도 발행하고 의회도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어가 이 지역에 이제 공용어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핀란드 지역에 살던 그래도 핀란드의 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스웨덴어를 썼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핀란드어도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공용어로 이제 대접을 받은 거죠. 거기 이제 러시아에 약간 좀 전략 비슷한 게 조금 있었던 거죠 보면은. 스웨덴이랑 얘기 좀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17세기 후반이 되면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도 러시아도 많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금의 핀란드 지역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나무를 많이 팔고. 그때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노키아가 이제 종이 만들어 팔던. 이 당시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이제 그런 시기였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당시 러시아의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2세가 이 지역을 상당히 좀 이렇게 좋게 자기가 자비로운 군주로서 잘 만들어 놓은 땅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핀란드가 안정적으로 좀 발전을 했군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러시아 당시 짜르였죠. 이 알렉산드르 2세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19세기 후반이 되니까 러시아의 정정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2세가 이제 이 정정이 불안해지니까 이 핀란드라는 지역을 토대로 자꾸 볼셰비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런 애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이 전임 황제가 사람들한테 잘해줬더니 지식인들이라는 놈들이 어디 서유럽에서 이상한 걸 배워와가지고 어디 기어올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핀란드 너희들 계속 그렇게 대공국으로 놔두면 니들 나중에 문제 일으키겠어. 안 돼. 너도 러시아야. 라고 해서 네. 확실하게 이제 러시아화 하는 정책을 러시아화. 예. 그래서 자치권도 박탈을 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징집해가지고 네. 군대에 다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 러시아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됩니까? 반발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핀란드인이고 핀란드 민족이라는 이제 인식이 생기는 거죠. 네. 원래 민족주의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생기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음악 시간에 배웠던 시벨리우스. 네. 예. 그 핀란드의 가장 유명한 핀란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제 작곡가죠.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예, 핀란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교향시. 옛날 뭐 음악 시간 시험 시간에 보면은 뭐 네. 배우셨던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핀란디아라는 어떤 핀란드의 그런 풍경을 시처럼 이제 음악으로 풀어낸 어떤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면서 네. 우리는 핀란드 사람이다라는 의식들이 네. 더 강해졌던 거죠. 그래서 계속 핀란드 사람들하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다가 네. 20세기 초반 1904년에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자치령이니까 네. 그 총독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총독이 있었는데 음. 총독이 이제 핀란드 분리 독립주의자 세력한테 암살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네. 암살을. 예,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발끈하죠. 가만 못 두죠. 몽둥이를 들고 이제 후드를 패려고 딱 하는 순간에 네. 뒤통수를 맞습니다. 누구한테요? 일본한테. 러일 전쟁. 네, 러일 전쟁이 그때 딱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일본 신경 쓸 때가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핀란드 신경 쓸 때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핀란드 신경 쓸 때가 예, 아닌 거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 패배하고 나니까 뭐 몽둥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상처를 우리나라가 지금 뒤에서 이제 그냥 칼로 확 찔린 거니까. 예. 등을 찔려버렸네. 그 덕택에 이제 핀란드 사람들은 이제 몽둥이 맞을 눈 딱 감고 맞아야 되는 거 싶다가 갑자기 상황이 확 좋아진 거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도 핀란드하고 일본의 관계는 사이가 좋아요. 네, 사이가 꽤 좋습니다. 보면은. 참 신기해. 적의 적은 또 친구가 되고. 예.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딱 깨달은 거죠. 야, 러시아가 다시 힘을 차리면 우리 이제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이번 기회가 정말 독립할 절호의 찬스야. 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독립 준비를 막 갖춰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06년에 이제 의회도 막 네. 개편을 해가지고 단원제로 개편하고 유럽 최초로 이제 뭐 투표권도 여성들한테 부여해주고 네. 뭐 이런 이제 하면서 네. 독립의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 이제 치러 나갔던 거죠. 이게 이제 대략 20세기 초반.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핀란드 사람들은 뭐 지식인들이나 헬싱키 중심으로 꽤 잘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독립도 준비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근대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 농촌은 상당히 이제 살기 어려웠던 네. 그런 시기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스웨덴 사람들처럼 핀란드 사람들도 미국, 캐나다로 이제 많이 이주를 하는 네. 어떤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핀란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나라의 꼴을 이제 다 갖춰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네. 뭐 그냥 양쪽에서 쥐어 박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부터가 이제 고난의 시작이에요? 진정한 고난의 시작입니다. 뭐 야.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에서 양쪽에 또 두려움 대상이 되기도 하고. 네네네. 예. 야, 그 말씀해주신 시벨리우스의 그 핀란디아 끝으로 살짝 이제 깔면서 한번 좀 들어보면서 오늘은 인사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 음악이 그러니까 핀란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잘 나타낸 그런. 그렇습니다. 상당히 장엄하면서도 포스가 있죠 보면은. 그러네요. 예. 야, 멋지다. 예. 핀란디아. 시벨리우스가 이제 핀란드 분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막 그 민족의 정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좀 찾아가는 핀란드의 역사,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